자, 그럼 오늘 불을 뿜었던 시장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요? 오르면 다 좋죠. 축하하는 거죠. 다 같이 축제 분위기인데 서로 축하하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동향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31포인트 수준 상승 출발 보였고요. 시초가가 2399.80포인트, 그러니까 2400 바짝 붙어서 시작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매도로 출발을 했고 기관은 코스닥 매수 출발 보였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 관련된 수급은 좀 애매하게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소식에 상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 출발 보였고 반도체 소부장이나 삼성전기나 LG이노텍,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대형 IT주 그리고 자동차와 부품주 그리고 종합상사나 인터넷, 철강, 석유화학, 조선해운, 정유, 증권, 건설, 시크릿 업종들이 대부분 다 주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5% 전후 움직이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까지 하락세를 보였고요. 야데니 증권에서는 올해 증시 조정은 끝났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미국 시장에 대한 랠리를 다시 한번 촉발시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물가를 자극하던 유가도 WTI 기준 80달러대로 내려가서 우려가 전체적으로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2차전지 관련주로 수급 쏠림이 좀 심화되면서 다소 좀 시장 왜곡 현상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코스닥이 사이드카 발동이 됐고요. 주식 양도소득세 한도도 최대 20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폭이 추가로 확대됐습니다. 2430포인트 수준에서 다소 좀 저항을 받던 코스피가 외국인 현선물 매수의 확대로 2460포인트대까지 상승폭을 추가 확대하도록 했는데 12시 30분 기준 외국인이 코스피 4800억대, 코스닥을 2200억대, 선물을 1조 1000억대까지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또다시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중에 2차전지 관련주가 상당 부분 차지했고요. 다만 실적 자체가 달라진 것은 크게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이하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었고요. 외국인은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 1조 3천억 이상 순매수를 장중에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고용보고서 부진에 이어서 연준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확대 그리고 미국채 금리 레벨 다운 등의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종가에 그 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선물 순매수를 약 5,900억대로 대규모 순매수 규모를 일단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중반 이상 상승을 급등 보였는데요. 모호했던 우에다가 10년물 국채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1%를 급격하게 넘길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수정한 YCC 정책에서도 대규모 채권 매입이 가능하다 등의 비둘기적인 모드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일본 시장도 급등세에 나타났죠.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철강 유통주의 대부분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오전에는 2차전지, 오후에는 반도체를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화학, 증권업종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2차전지와 기계업종 매수가 들어왔고요.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 화학, 전기전자 등 2차전지 밸류체인 기업들이 포진한 업종들이 급등했고 배터리 셀 업체 역시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급등을 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 전개되면서 특히 2차전지 중심으로 수급 쏠림이 특히 나타났습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에 SK 하이닉스도 나름 올라가면서 네. 52주 신고가 나왔고요. 반면 통신업이나 보험 등 고배당 업종들이 수익률 최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중심으로 자금 유입되면서 7% 이상 급등했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차전지 밸류체인 급등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요.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코스피도 상당히 좋았지만 코스닥이 상당히 좀 불을 뿜었는데 7% 중반 정도 마감했죠.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시그널랩에서 나온 그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해왔는데요. 종가 기준 코스닥이 전일 대비 7% 이상 상승한 경우가 코스닥 출범 이후에 현재까지 17회입니다. 이 상승률 보시면은 제일 많이 올랐던 게 2008년 10월 30날 지수가 올라가면서 상승률이 하루에 거의 12% 가까이 올라갔죠. 그리고 2000년 5월 25일 날은 10.6% 등등 이렇게 과거에 올라갔던 상승률이 있는데 오늘까지 7% 이상 상승한 게 18회까지 되고요. 올해 오늘까지 이제 생각하면 아마 한 15번째 정도 상승률을 차지했다 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높고 그냥 근본적인 그냥 지수 상승폭으로 보면 꽤 의미 있는 상승폭이 정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에서 한국 주식 커멘트를 이제 오후장에 이제 막판에 냈는데요. 역시 금융당국이 해외 IB 무차익 공매도 근절이나 국내 주가 변동성 완화를 목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 이 이야기 나왔고요. 예. 지수가 이제 반등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 쇼커버링 효과로 단기 주가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시장으로 이제 유입되던 외국인 자금은 이미 이제 많이 빠져나간 상황으로 평가를 하면서 11월 FOMC 이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고금리나 강달러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00원 아래로 하락하는 상황은 외국인 자금 유입의 요인이다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쇼커버링 가능성도 확대된다 볼 수 있는데 이 연초 이후에 코스피 시장 차입 공매도 누적 거래 대금의 70% 이상은 역시 외국인입니다. 그 주체가. 그래서 지난 5월에 외국인 순매수세 유입과 함께 쇼커버링이 관찰된 바 있다고 평가했고요. 자, 그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연초 이후 공매도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했다는 평가인데 결국 이제 전체 공매도 대금의 70% 이상은 외국인이 했고 기관이 이제 약 20% 중후반 정도까지 기관이 했고요. 개인도 뭐 1.6%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고 기관도 20% 중반 정도인데 오른쪽 보시면은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쇼커버링 발생했다. 그게 이제 23년 중반 정도에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코스피가 그때 이제 좀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 뭐 그때 이후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많이 샀겠죠. 이런 부분들에 쇼커버링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연초 이후에 한 뭐 7조, 8조 정도는 사고 있는 수준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쇼커버링으로 인한 주가 상승폭 확대 가능성을 역시 NH투자증권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봤는데 현재 코스피 차입 공매도 잔액은 11조 4천억 정도 수준으로 연초 잔액인 9조 4천억 대비 2조 원 정도 가량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아마 연초 수준까지 지난 5월 쇼커버링 발생할 때 코스피 차입 공매도도 연초 수준까지 하락했던 경험이니까 그러면 뭐 NH투자증권의 이야기는 약 2조 원 정도의 쇼커버링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쇼커버링 가능성 있는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쇼커버링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폭이 확대된 점. 그 과거에 2023년 5월, 6월 경도 당시에 차입 공매도 짙은 이 푸른색이 이제 차입 공매도가 쭉 빠지면서 그때 이제 코스피가 올라갔던 그때 당시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자체가 9조 원대로 일단 떨어지게 되는 구간인데 역시 아직까지는 뭐 11조 4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이제 뭐 쇼커버링 했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9조 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약 한 2, 3조 정도는 충분히 이제 더 쇼커버가 나올 수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역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오히려 큰 폭으로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외 변수에 따라 역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작업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코스피나 코스닥 저점에 대한 안정판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한 2,200 정도가 최근에 단단한 지지 라인이 이번에 이벤트 때문에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두 개는 첫 번째 코스피 200 공매도 잔고 상위 기업들 리스트고요. 뭐 여기에 공매도 잔고 비율이 뭐 호텔신라, 뭐 SKC, 후성 뭐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도 2차 전지 관련주 꽤 많죠. 그다음 사진 보시면 코스닥 150 공매도 잔고 상위 기업인데 역시 이제 HL뿐만 아니라 LMF나 에코프로, 뭐 네페스,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뭐 많이 보입니다. 그죠? 역시 공매도 잔고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들이 좀 올라온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쇼커버 나올 게 조금 더 기대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주가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쇼커버 수급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뭐 선물을 좀 산 것은 좀 차치를 하고 현물을 많이 산 것은 뭐 좋아서 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쇼커버를 위한 2차 전지 쪽에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뭐 나중에 뭐 일부 리포트는 이렇습니다. 뭐 이번 조치가 약간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될 수도 있는 뭐 이벤트다라고 일부 리서치에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나타나려면 아직은 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쇼커버라든지 시장에 좀 안전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뭐 외국인들이 정말 뭐 빠져나갈지 그 부분들은 뭐 당장 오늘 내일 중에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외국인들은 당장 지금 필요한 것들은 좀 공매도를 쇼커버하는 뭐 그런 쪽의 수급들이 좀 더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그리고 아까 NH투자증권의 뭐 상황으로 본다면 최근에 5, 6월 달에 연초에 한 9조 4천억 대의 신용잔고까지 내려간다면 한 3조, 2, 3조 정도는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오늘 하루만 갖고는 커버링이 다 끝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단 레벨이랑 네. 오늘 월요일 날 다시 생각하는 코스피 코스닥의 상단 레벨이 좀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희 심층 인터뷰 때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튀는 그래프가 나올 거잖아요. 이게 그 뒤에 숫자들을 바꿀지 아니면 다시 회귀한 상태에서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게 될지 오케이. 저도 궁금합니다. 그 사실 지난번에 막 빠질 때 저희가 마감 시황 때 그래서 저점이 뭐 더 빠져야 되나요? 뭐 이번에 이 정도면 사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이 꽤 하루 이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300 정도가 조금 이제 하회할 때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온 것 같긴 하다. 근데 수급적인 이슈로 저점을 논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정도라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지 말자. 네. 이게 뭐 아주 확신을 가지면서 뭐 더 빠질 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뭐 안 된다, 뭐 2천이 깨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렵고 상방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내가 자신감 있게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인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역시 최근에 보면 뭐 코스피 하단에 대해서 이제 내년 전망치 봤을 때 일부 리서치 쪽은 지금 코스피 1900을 바닥으로 리서치를 최근에 낸 곳도 있어요. 2000이 깨진다고 보는 리서치도 있거든요. 그 고점을 2500으로 본 리서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2,500이 넘어버렸잖아요, 종가 그쵸. 기준으로. 그래서 살짝 좀 일부 리서치 센터는 좀 황당할 수도 있겠다. 이번 조치 때문에 이게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어떻게 튀어갈지 또 모르는 입장이라 그렇죠.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봤던 그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는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이게 좀 굉장히 좀 어그러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관점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층 인터뷰에 잠시 후에 좀 더 예.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 자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속에 2차 전지, 로봇, 제약바이오, 증권 등 오릅니다. 네, 뭐 오늘은 사실 뭐 호재 악재를 논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한마디로 뭐 그냥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네. 쇼 커버링을 통해서 그냥 하루 그냥 뭐 전체를 지배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섹터가 좋았고 나쁘고 그래서 어땠고 이거 뭐 밸류가 어떻고 이것보다는 일단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SK증권의 보고서를 좀 따르면은 현재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내에서 업종별 지수들 공매도 비중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업종은 역시 산업재라고 분류가 됐다고 하는데 네. 그 가운데 산업재 내에는 역시 2차 전지와 로봇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 산업재 지수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포함되어 있고 역시 두 개는 오늘 급등을 했죠. 그 코스닥 150 산업재 지수에는 에코프로 BM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되어 있다. 역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급등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이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산업재 업종 다음으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SK증권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바이오 기업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 공매도 잔고 비율과 종가 지수 추이인데요. 역시 이제 2000년 초반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2022년 정도까지 보면 업종 지수가 이제 이렇게 차입 공매도 잔고 비율이 빠지면서 이 업종 지수가 제약바이오 쪽이 헬스케어 쪽이 이제 올라온 모습들이 이제 초반에 보였다는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 보셔도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 지수 관련된 공매도 잔고 비율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업종 지수 대비 차입 공매도 잔고 비율이 이제 코스닥 쪽이 꽤 높게 형성돼 있죠. 아까 코스피 200 쪽은 첫 번째 보여드린 왼쪽 자료인데 빨간색이 업종 공매도 잔고 비율이 좀 그래도 많이 빠졌다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과거 대비로서는 좀 처져 있는 부분이죠. 근데 오른쪽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는 붉은색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영향이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 150에 있는 헬스케어 지수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 구성 종목과 공매도 잔고 비율인데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점선으로 된 부분들이 코스닥 150 평균 이 공매도 관련된 이슈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레오콘 바이오나 뭐 빨갛게 돼 있는 이 종목들이 있는 거죠. 이런 종목도 중심으로 좀 높다는 평가인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좀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 평균치보다 높게 공매도가 형성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 내 구성 종목 중에 공매도 잔고 비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은 몇 개 회사 중에 그래도 SK증권에서 좀 지켜봐야 될 종목군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룹 그리고 SK바이오팜과 유한양행 등등에 대해서 조금은 강조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키움증권도 보고서를 통해서 공매도 금지 부작용이 출현한다 하더라도 뭐 일부 이제 이건 뭐냐면 뭐 MSCI 뭐 지수 편입이 뭐 불발되면서 외국인들이 뭐 실망을 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단 그걸 지금 고민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시장이 안정화를 찾고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공매도 관련된 쇼커버가 들어오니까 주가는 일단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이 출현한다 하더라도 키움증권은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소요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장 뭐 그 부작용이 우리가 가지고 뭐 오늘 내일 상해 뭐 그래서 외국인이 빠져나갈 건데 뭐 이러면서 이제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이나 개별 종목에서는 이번 주부터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공매도 상위 종목 중심으로 수급상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좀 집중을 하자고 김진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바이오 같은 성장주라든지 면세, 여행, 유통 등 중국 소비 테마주들도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역시 이번 상기 업종들 중심으로 수급상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 키움증권에서 코스피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인데 이 기관은 계속 팔아제쳤죠. 그죠? 2022년 1월부터 보면 기관은 연장 계속 팔아제쳤습니다. 외국인을 그래도 꽤 사들였어요. 꽤 사들였죠. 2023년 한 5월, 6월까지는 꽤 사들이다가 최근에 조금 팔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래도 누적으로는 플러스권으로 아직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쪽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쪽이 많이 샀겠죠. 오른쪽 보시면 코스닥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인데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공이 대부분 다 팔았어요. 아마 2차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누적으로 좀 매도가 좀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사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그다음에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중인데요. 이걸 잘 보시면 약간 그 붉은색의 실선이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융과 잔고. 그게 이제 쭉 올라가다가 좀 빠졌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2022년 9월과 23년 초반에 나타났던 바닥, 두 번의 바닥이 있고 W자 그려지면서 올라갔다가 최근에 빠진 게 그 바닥까지 거의 비슷하게 빠져 있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두 번 정도의 바닥을 줬던 전체 절대 신용잔고 자산까지 최근에 좀 빠졌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금요일인가요? 의미 있게 신용잔고가 좀 빠진 자리까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와 있다라고 제가 한번 지난주에 마감 시각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전체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중이 이제 이 녹색 선인가요? 이게 푸른색 선인데 네, 푸른색. 예, 그게 보시면은 그것도 좀 치솟았다가 예탁금 대비 조금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전 3개년 평균하고 최근 1년 평균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정도까지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중도 꽤 빠진 상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평균치 이하로 정도 빠져 있다는 게 이제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좀 빠져 있는 부분이 보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기술적인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사실은 신용잔고 꽤 줄어 있었던 게 지난주까지의 스토리였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슈까지 전면 금지가 나오니까 강하게 튀어오른 그런 모습이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리튬,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바이오, 복제, 면역 항암제, 의료기기 쪽 그리고 일부 이제 인공지능 AI 로봇 관련 그리고 관련된 중국 소비주 관련주까지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에 따른 거래 대금이 증가하잖아요. 네. 일부 종목들 관련해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증권 업종들도 이 거래 대금의 증가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일부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증권 업종들도 상승세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키움증권이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이 출현해도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매도 그냥 없으면 안 돼요? 싹 없애고 대주주 그것도 20억 뭐야? 50억으로 늘리고 레버리지도 한 10배 키워주고 그럼 되잖아. 나라를 하나 차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아니 왜냐면 공매도 이거 부작용 뭐 이런 얘기를 해도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있어서는 어차피 공매도 있었을 때도 못 들어갔는데 뭐 그거 크게 기대를 하냐 뭐 이런 말씀하시고 공매도 순기능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은 그냥 상승하는 게 좋으면은 뭐 아예 없애지 뭐. 그래서 뭐 공매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저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용 레버리지도 그러면 뭐
두 배, 세 배 그렇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약간의 양쪽의 형평성이란 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매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존치를 한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공매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뭐 업틱 룰을 어겨가면서 뭐 팔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불법적인 공매도 사례가 있다면 그건 상당히 좀 근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자체에 대한 논란은 뭐 양반 찬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시간에 논하기는 좀 힘든데 여튼 뭐 불법적인 공매도를 막는다는 입장에서는 뭐 정부가 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시장이 좀 불안불안했잖아요. 조정이 네. 나오기도 하면서 어디까지 좀 더 빠질 수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부가 뭔가 스탠스를 이 정도에서는 시장을 좀 받쳐주겠다는 뭔가 의지를 좀 보여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뭐 부분 때문에 어떤 업종이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오를까 이걸 떠나서 시장에 대한 하방을 굉장히 좀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좀 뭔가 한 2,200, 300 정도의 코스피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시장을 좀 정부가 받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는 의미가 좀 더 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된 부분에 쇼커버링이 무조건 나왔다는 종목이 완벽하게 아웃퍼폼 하지는 않았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 관련된 쪽도 쇼커버링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다른 쪽도 꽤 많이 올라왔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쪽에서 의미가 좀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근데 진짜 박근영 부장님이 잘 포장을 하고 잘 마무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장님. 아닙니다. 뭐 저는 있는 그대로 제 생각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스타 게임주 쪽으로 가볼게요. 지스타 2023 기대감 속 공매도 전면 금지까지 더해지면서 게임주가 올라갑니다. 네, 역시 뭐 게임주도 사실 뭐 모멘텀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오늘도 역시 공매도 이슈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이제 그냥 게임주도 공매도 이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금융당국이 어쨌든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는 가운데 뭐 게임 산업도 역시 이제 수급전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래세증권의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 첫 번째 사진 먼저 띄워주시면 인터넷 게임 주요 기업들의 최근 1개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입니다. 이 보시면은 5% 수준인 월평균 지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을 월등 상회한다. 왜냐하면 지수를 평균적으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분위기를 잡아봤을 때 네. 지수 단으로 전체적인 평균을 내보면 약 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그 비중이. 근데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월등히 상회하는데요. 게임 섹터 주요 기업들은 10%를 이미 상회하고 있고 넷마블이나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1거래 대금의 30%를 넘는 경우도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 평균 공매도 5%도 넘어서고 게임 섹터 전체 평균 주요 기업들은 10%를 넘는 공매도가 나온다. 일 거래 대금의 30%가 공매도라고요? 그렇죠. 종목이. 그 2차 전지도 그랬어요. 에코프로 그룹도 그랬고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과한 공매도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평균 5%보다 넘어서고 게임 섹터 전체 주요 기업들의 공매도 비율도 10% 상회 그리고 넷마블하고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1거래되면 30% 넘는 느닷없는 이런 공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 6개사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추이도 보면 아까 평균치보다 뭐 크랩톤, 그다음에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 등등이 최근에 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쭉 보면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실적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약해지면서 그렇죠. 네. 게임 섹터들에 대한 공매도가 나온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공매도 비중이 이렇게 30% 넘나드는 이런 식의 공매도는 상당히 좀 집중됐기 때문에 상당히 짓눌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작 흥행의 불확실성이나 출시 연기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작의 급격한 하향 원자가 특히 이제 시장에서 게임의 대표로 이야기되고 있는 NC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게임들이 상당히 좀 하향 완전화가 급속하게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신작 게임들도 오래 못 가고 초기에 반짝하다가 매출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게임 섹터 공매도 비중은 타 섹터를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21년 하반기 이후에 이어진 뭐 신작에 대한 흥행 참패 그리고 히트 레이쇼가 역시 감소될 수밖에 없고 게임 산업 역성장, 기존작 부진에 대한 실적 쇼크 이런 것들이 공매도 비중 계속 증가시켰다 볼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이런 부분에서 게임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비중 확대 의견을 가지고 수밖에 없는데 게임사의 시총 상위 6개사에 대한 연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미래증권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21년 6.3% 공매도 거래 비중이었는데 22년도엔 12.4%
14% 그리고 올해는 13.5%로 2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독 공매주 비중이 높았던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의 주가 변동성이 좀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주가 하락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방어가 될 거로 보는 것 같고요. 최선호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신작과 실적 모멘텀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보이는 크랩톤과 뭐 넥슨게임즈, 위메이 등을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미래에셋증권이 이야기를 했고요. 크래프톤, 넥슨게임즈, 위메이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미래에셋증권이 이야기하는 게 생성형 AI가 게임 산업에 접목이 되면 아무래도 Q나 그다음에 P가 올라간다고 봤죠. 물량도 빨리 올라가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떨어지면서 Q도 좋아지고 P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C, 코스트, 인건비는 빠질 것이다 봤죠. 그래서 24년, 25년 정도부터는 구조적인 개선, 그러니까 가격과 물량이 증가되면서 인건비가 빠지는 구조로 되니까 아마 좀 실적이나 이런 것들 개선될 걸로 미래에셋증권은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언론에 따르면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개막을 앞두고 뭐 이것도 이제 어떤 스케줄상의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크랩톤과 스마일게이트 RPG 출품작이 최근 공개되면서 지스타, BTC 그러니까 예언자 대상 관에 출전하는 주요 게임사들 라인업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전시 규모는 총 3,250부스로 지난해 2,947부스 대비로도 10% 가량 증가하고 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열린 지스타 2019년에 기록한 3,208부스를 넘으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그러니까 지스타 쪽에 출품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게임에 대한 어떤 센티가 조금 바닥을 확인하고 좀 풍부한 게임이 또 좀 제공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KB증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아마 게임 산업에 대한 변화 과정에서 인고의 시간을 겪어왔지만 아마 IP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출시 9년 차로 159국에서 서비스 중단한 어떤 서비스 하고 있는 검은 사막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검은 사막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붉은 사막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크랩톤 같은 경우도 12개 개발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2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그래서 캐시카우인 퍼그 IP의 BM을 견조하게 다듬 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멀티 스튜디오들이 다수의 게임을 선보이는 한 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물량들이 많아지면서 모멘텀이 좀 풍부해지는 구간이 내년부터 들어온다. KB증권도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일부 게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말씀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G스타만 화제가 좀 많이 생각보다 더 잘 된다면 게임주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렇죠. 역시 그런 상황 아까 아닌가. 말했던 것처럼 뭐 오늘의 2차 전지에 집중됐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다른 섹터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네. 뭐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매도 쇼커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게임도 시장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공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쇼커버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업종을 봐도 일단 자료는 공매도 비중 보게 되는 거니까 뭐 당분간 며칠간은 그러겠지만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신작 모멘텀이 언제쯤 사실 이게 근본적인 거잖아요. 풀릴지는 한번 저희 지켜보시죠. 신작 나오면 같이 PC방 가기로 했어요. 네, 금요일 날 그때 말을 했죠. 아 진짜요? 예. 진짜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형 왜 안 가요? 같이 가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도 오실 분들 오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릴라 미팅 한번 하나요? 게릴라 미팅으로 PC방에서 PC방에서. 정프로 형님 불러가지고 짜파게티랑 라면 좀 쏘고. 라면 먹습니까? 라면 먹죠.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PC방에서 무조건 뭐 라면하고 뭐 그렇죠. 핫바 이런 거 먹어야죠. 네네. 네. 자, 알겠습니다. 게임주 긍정적인 부분 한번 봤고요. 요거는 내용이 짧네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지수 급등, 디램, 낸드 고정 가격 상승 영향 등 관련주 상승. 네, 뭐 공매도 섹터는 아니지만 네. 오늘 유달리 그래도 반도체가 굉장히 또 힘을 냈습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는 장중에 강보합으로 움직이다가 종가 무렵에 프로그램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2%대로 이제 막판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다소 좀 이제 장중 흐름과 좀 다르게 종가의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다 보이는데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5% 6% 정도까지 끌어당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가 나오면서 이게 공매도 수급과 조금 별개인 섹터 가운데 그래도 소부장들이라든지 여러 이제 대형 SK 하이닉스가 오판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수급 이슈와 좀 다르게라도 일단 굉장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주말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러다가 지금 디램과 낸드 관련된 고정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유인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고서를 통해서 유인투자증권에서는
디램과 낸드 고정 가격이 2021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 기조 속에 PC 모바일의 수요가 상반기 상당히 좀 급싱한 침체였는데 아마 메모리 고객사들의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로 보면서 이 침체에서 실제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도 약간 뭐 상반기에 극심한 침체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통상 분기 초에 분기 전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분기 중간에도 가격 고정거래 가격 변동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4분기 디램 고정 가격은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좀 적극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 네. 유진증권에서 이제 추정을 한 내용들인데 메모리 현물가 요약이 이제 11월 5일날 주간 변화나 그다음에 월간 변화를 보여주시면 뭐 일부 이제 DDR4 16GB는 8%나 올랐죠. 그리고 DDR4 8GB 6.5%나 올라갔고요. 이렇게 현재까지 보면은 상당히 좀 현물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가는 낸드 가격이 보이고요. 디램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낸드 가격도 보면 일단 상승세로 올라섰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의 상승폭이 좀 훨씬 더 나타나고 있고 오른쪽 보시면 DXI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2주 연속 상승인데 DXI 지수가 뭐냐면은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라 해가지고 전체적인 디램의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이 인덱스가 바닥권에서 확실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디램 스팟 프리미엄인데 이것도 보시면 2023년 10월 이후로 접어들면서 스팟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보고 오른쪽 보시면은 주간 디램 낸드 가격 추이인데 역시 파란색 DDR4 8GB 이게 이제 범용 제품에 좀 이제 주로 쓰이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쪽도 디램 가격이 확실히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낸드도 뭐 소폭 이제 고개를 살짝 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 바닥론을 떠나서 일단은 사이클상의 가격제가 올라온다면 뭐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주가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고 다소 조금 오늘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소부장들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좀 주가가 실적 발표하면서 괜찮았고 하나 마이크론도 아마 오늘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등등 포함은 뭐 네페스라든지 종목들 관련해서 뭐 DBI텍도 그랬고요.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뭐 등등 IS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수급 이슈를 좀 떠난 섹터 가운데 특히 반도체가 역시 좀 두각을 나타냈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동향 그리고 성장주, 게임주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광고 잠깐 듣고 와서는 오늘의 메인 DC 심층 인터뷰에서 뜨거운 감자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시장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은 요거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고요. 부장님 가시지 않습니다. 같이 심층 인터뷰 광고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